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월요일 날 아침이고요. 4월 14일 날 10시 1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우중충합니다. 예, 지난번에는 완연한 봄 날씨여서 한 일주일 있다가는 이제 완전 이제 봄과 여름의 사이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원래 이 인생의 변수라는 건 생각보다 있기 마련이고 또 때로는 뭐 다이나믹함을 주니까요. 예. 어제는 서울에 이 날씨도 춥고 했지만 우박이 엄청 내리더라고요. 예. 우박이 그렇게 내리는 건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 간간히 이렇게 내리는 건 봤어도 뭐 우두둑 쏟아지다가 또 맑아졌다가 다시 우박이 내렸다가 그러고 오늘도 약간의 비가 예보되어 있죠. 그리고 서울 지역 날씨는 보니까 3도에서 한 7도 정도로, 예.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봄 날씨치고는 4월 중순 날씨치고는 조금 추워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외투를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가 지나고 나야지, 그래야지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좀 따뜻해지겠죠. 좀 정신없는 몇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병원을 제가 이전을 해서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이전을 마쳤고, 네, 아직까지 뭐 자잘자잘한 뭐 짐을 옮기는 거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죠. 요즘 들어가지고 저한테 진료 오시는 분들이 선생님 진료 그만두지 않으실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조금씩 늘고 계세요. 제가 아무래도 뭐 이것저것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음, 그럼에도, 그런데 어쨌든 저한테는 이 정신과 의사라는 정체성이 그 어떤 정체성보다 우선됩니다. 특히 지금 시기엔 더 그렇죠. 제가 뭐 나이를 한참 먹어버리면야 뭐 좀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제 정체성, 정신과 의사로서의 정체성이 바뀔 가능성은 뭐 제 정말 뭐 나라에 큰 병고가 있지 않는 한, 예, 없죠.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사회적인 활동을 하던 방송 활동을 하든 책을 쓰던 그 모든 기반은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진료를 보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진료를 그만둘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뭐 진료 일수가 줄 수는 있겠죠.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저한테 어찌 됐건 간에 정신과 진료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정신과 진료를 하는 공간이 지금 제가 2019년도에 개원을 처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6년 정도 만에 이제 장소를 옮기게 된 거죠. 물론 장소를 더 좋게 뭐 확장 이전을 하고 이러면 여러분들한테 막 자랑을 하겠지만 사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병원을 대폭 줄여서 정말 대폭 크기를 줄여서 20평대로 20평대로 같은 건물에, 제가 원래 있던 병원의 공간은 꽤 넓은 평수였거든요. 저희가 지하 공간을 좀 넓게 써서 천장이 대개 한 9m 정도로 천장이 엄청 높고 거기에 이제 복층을 준공을 해서 한 60평 정도의 공간을 썼는데, 20평대 공간으로 급축소가 되고 진료실도 그 20평 공간에 진료실 3개가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 선생님들까지 해서 3명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좁은 공간 내에 진료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표방했던 진료는 좀 시간을 좀 많이 들이고 좀 여유도 가지고 뭐 환자들 사이에서 프라이버시도 있으면서 서로 만날 일도 별로 없게끔 하고 막 이런 게 저희 꿈이었는데 현실과 이상은 엄연히 다르다는 걸 이제 5년 만에 깨달은 거죠. 5년 만에 깨닫고 또 마침 정신과의 그 보험 진료 체계에 있어서 약간 개정이 4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이었다가 이거를 3월 30일 날 급 또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서. 그 정부도 혼란스러운 거죠.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도 혼란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 등등등으로 이제 저희가 병원을 이전을 하게 됐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보다 더 훨씬
예, 학력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훌륭하신, 진짜 저보다 뭐 학벌도 훨씬 저보다 좋으시고 다 뭐 박사학위 받으시고 교수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저랑 같이 해주신다고 하셔서 저한테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저도 이제 같이 하는 동료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랄 거랄까요. 5년 전에 맨 처음에 정신과 병원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되게 드문, 좀 특이한 컨셉의 병원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땐 되게 이상적인 거를 현실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번에는 현실화시킨 영역 내에서 그래도 또 다른 병원과는 또 차별화를 두는 그런 병원을 아마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머리가 뭔가 이렇게 아톰의 안테나처럼 뭐가 하나 삐져 올라와 있네요. 인사 좀 하면서 그래도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SK님께서 제일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요. 오영도님께서 또 아침에 저와 김싱아 PD님, 김준원 감독님 이렇게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산에 계시는데 서산에는 조금 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면서 요즘에 내리는 비는 단비라고 맞죠? 그죠? 또 산불도 이런 비가 좀 지나가야지 또 이 가뭄 뭐랄까 좀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해결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윤희님께서도 인사해 주시면서 이제 콜로라도에 계신데 옆 동네에 몇 년 전에 야구공만한 우박이 온 적이 있다고. 예. 정말 제가 어제 우박 내릴 때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런 뉴스 같은 거 본 적이 있어서 우박 중에서도 이렇게 정말 얇은 우박도 있지만 정말 큰 우박이 내리면은 운전할 때 차에 뭐 찍힘도 생기고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되게 긴장하면서 운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레디삐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요. 태호건님께서도 그리고 도레미파 솔라시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오늘 날씨와 연관이 있는 주제입니다. 이제 봄철 우울과 관련된 봄철 우울이나 봄철 무기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지금 그래도 4월 중순이니까 어쨌든 지금 계절로만 따지고 보면 완연한 봄입니다. 그죠? 봄이죠. 5월이 넘어가고 이제 6월, 7월로 넘어가면 이제 초여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4월 중순이니까 이제 완연한 봄에 이제 들어선 거죠. 물론 오늘 날씨는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봄이 되면은 어떠세요? 감정의 변화가 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쵸. 저도 계절을 좀 많이 타는 편입니다. 감정 기복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 편이고 저의 감정 기복은 물론 제 성장 배경이나 뭐 이런 부분들, 저의 과거상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배경, 저의 성격적인 요소도 일정 부분 좀 반영되어 있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저의 어떤 유전자적인 측면, 즉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감정 기복이 좀 있는 편에 속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쭉 그 과거부터의 저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할 때. 그래서 계절성 우울은 약간의 생물학적인 요소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진료를 볼 때 계절성으로 이제 우울감을 느끼신다면 그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우울.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감정의 변동성. 좀 더 뭐 그게 병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양극성 장애, 조울증의 어떤 얕은 작은 성향을 좀 유전자적으로 타고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이제 약간의 그 양극성 장애 유전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그 예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지금도 드리는 이유가 정신과 진료를 할 때 일반적인 우울증과 그 어떤 생물학적인 우울, 그 양극성 장애의 우울을 구분하는 거는 약물 치료가 저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감별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심하게 우울증에 빠진다. 근데 그 우울증에 빠지는 어떤 요인이나 원인에
환경적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제가 심한 우울에 빠진다 그러면 저는 일반적인 우울증보다는 그 양성장애 우울의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약물 치료도 세로토닌 계열의 우울증 약보다는 기분 조절제 종류의 우울증 약물을 기분을 좀 잡아주는 약물을 사용해야 될 가능성이 크죠. 뭐 여튼 저는 이번 봄에 3, 4월이 환경적 요인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갑자기 일이 여러 개가 다 겹쳐버려 가지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책도 냈죠. 할 일은 많지만 여전히 누워 있는 당신에게, 여전히가 아니라 아직도 할 일은 많지만 아직도 누워 있는 당신에게라는 책도 썼는데 뭐 이건 뭐 저 딱 그 상황이 저한테 딱 떨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근데 이거에 지금 제가 진료도 보고 있으면서 병원 이전도 섞여 있었죠. 그리고 방송 활동이 좀 늘면서 그런지 요즘 강연이 제가 많이 늘었습니다. 강연이 많이 늘어서 지방 강연도 꽤 늘었어요. 지방 강연도 꽤 늘었고 사실은 지방 강연 같은 경우에는 시간 소모도 많고 뭐 아무래도 지방이 여러 가지 그 강연료나 이런 부분의 예산도 좀 어려운 편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몇 개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좀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물론 다 할 수는 없죠. 다 할 수 없죠. 혹시라도 뭐 지방에 계신 관련자분들 중에서 저한테 뭐 지방 강연 자꾸 요청해 주시면 제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예. 저도 뭐 이제 다른 역할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데 밥벌이는 해야죠. 병원 문 닫고 자꾸 제가 문은 안 닫죠. 병원 제 진료실만 닫는 거죠. 병원 진료 닫고 자꾸 이렇게 밖으로 쏘다니는 거를 제 와이프가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제발 좀 엉덩이 듬직하게 좀 붙이고 앉아서 그래도 꾸준하게 밥벌이 좀 하고 오라고 하는데 저는 자꾸 이렇게 가볍게 왔다 갔다 거리니까요. 그런 반성들을 좀 하죠. 하여튼 뭐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섞이면서 저의 지금 3월 달, 4월 달은 뭐 제가 이제껏 살아온 중에서 거의 최고치로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당연히 제가 힘들었죠.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제가 3, 4월은 되게 힘든 시기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봄이라 그러면 뭔가 생기가 돋고, 예. 뭔가 새싹이 파릇파릇 피어나고 막 잎사귀가 이렇게 피고 꽃도 이렇게 만발하고 막 이런 것처럼 뭔가 기분이 풍성해지고 뭔가 이렇게 뭔가 밝아져야 될 것 같은데 봄이라 그럴 때의 감정 영향을 떠올린다면 대표적인 게 감정 기복, 출렁출렁 하는 거. 예. 예민해지기도 했다가, 예. 또 좀 기분이 좋기도 했고 꽃핀 거 보면 또 기분이 좋기도 했다가, 예.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또 기분이 축 처지기도 했다가 또 그래도 뭔가 맑은 날씨를 보니까 기분이 다시 밝아지기도 했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보다 무기력 경험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봄에. 예. 봄에 무기력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환경적인 요인도 같이 섞여져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잘 쓰지 않는데 일본에는 5월병이라 그래서 이 봄날의 무기력을 별도로 지칭하는 어떤 용어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 거죠. 5월병이라 그래 가지고요. 5월이 되면 무기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고가츠비요 이래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유사하면서 약간 다른 게 일단 한 학기의 시작이 일본이 아마 4월이 시작인가 그럴 겁니다. 우리는 3월인데 일본은 4월이고 5월에 특히 힘든 이유가 5월 초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골든 위기라 그래서 거의 일주일을 놉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5월 5일이 노는 날이죠. 어린이날이 노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요번에 우리 5월 5일이랑 석가탄신일이 섞여서 아마 연휴일걸요 아마 요번에. 예. 토일 월화 월요일 날이 아마 어린이날이랑 석가탄신일이 같이 붙었는데 이제 같은 공휴일이 두 개가 붙으면은 임시 공휴일을 그 다음 날 지정하니까 월화를 아마 노는 시스템을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일본은 뭐 어린이날 뭐 거기는 무슨 뭐가 다 붙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5월 달에 뭐가 쫙 다 붙으면서 일주일을 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을 놀고 난 다음에
놀고 나면 뭔가 이렇게 기분이 확 이렇게 살아나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처지는 거죠. 놀고 난 다음에. 이게 아마 환경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이런 요인이 있을 겁니다. 봄날의 무기력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라면 일반적인 경우라 그러면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이 되면 뭔가 새해 다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올해는 이러이러하는 것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예, 목표를 삼고 그리고 우리 일상의 어떤 생활 리듬을 다잡기 위한 그래도 뭐 금연을 하겠다든지 운동을 하겠다든지 뭐 나름대로의 뭐 외국어 공부를 하겠다든지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자기 개발과 관련된 측면에서 자기 관리나 이런 목표 설정을 하죠. 그러면서 한 해의 시작을 이제 추진력 있게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3월, 4월쯤 되면 지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개는 이제 우리나라는 3월 달에 학기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기 시작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롭게 뭐 초등학교를 들어갔다거나 중고등학교 뭐 대학교를 입학을 했다거나 혹은 학년이 한 학년 높아졌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마치 새해의 기분으로 마음을 다잡죠. 그래서 올해는 뭐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보겠다든지 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좀 사귀어 보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게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환경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게 3월이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된 환경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뭔가 희망에 차 있기도 하고 약간의 불안도 있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간 설레이기도 하고, 그게 봄날의 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도 있고, 뭐 화이트데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과 맞물려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4월, 5월쯤이 되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이 아닌데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과정 중에서의 좌절이 있을 수도 있고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나 이거 내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 스스로가 못 쫓아갈 것 같은데라는 불안이 더 커지면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을 만들기도 하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4월, 5월에 생기는 무기력은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를 못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요약을 한다면 뭐 항상 이거는 뭐 모든 우울에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내가 감정 기복의 변화가 있고 우울하고 혹은 무기력에 빠져서 에너지가 없고 이럴 때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측면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측면은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에 말씀드렸던 생물학적인 요인 내가 어떤 환경의 요인을 받는 게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파악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환경의 요인에서 내가 스트레스나 뭐 실망감이나 혹은 불안이나 혹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영향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면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적인 측면에서 올라오는 하나의 생물학적인 요인이 계절의 변화에 따르는 하나의 나의 감정의 변화를 만드는가 보다. 그렇다면 이건 그냥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타고난 걸. 그럼 나는 이 시기가 되면 항상 좀 감정의 기복이 있었지 좀 처졌지. 그러면서 삶의 영역에서의 어떤 계획이나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기분의 어떤 상태에 맞게끔 예측해서 조정을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생물학적인 요인에 있어가지고 봄, 여름에는 에너지가 좀 높아지고 가을, 겨울이 되면 떨어지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건 또 저명한 거죠. 그럼 봄, 여름에는 뭐 사람들 만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을 오히려 조금 이렇게 계획을 더 세웁니다. 하지만 가을, 겨울에는 내가 처지는 기간이니 일의 목표나 계획을 축소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봄에 나는 항상 좀 무기력이 있고 감정 기복이 있었으니까 봄에는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막 만나거나 이런 것들 혹은 새로운 일들을 벌이는 거는 약간 좀 조심하려고 하는 거죠.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만약에 내가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한 해의 시작에서 뭔가 계획을 세웠던 것들에 대한 어떤 실망 그리고 이제는 약간 번아웃처럼 너무
이 연초에 무리하다 보니까 에너지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거나, 예. 혹은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그 과정 중에서 오는 약간 무기력과 처짐과 감정 기복과 환경적인 영향이 있다면 이제 그 환경들을 내가 제대로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건 어떤 거냐 하면 환경을 다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혹은 내가 삶 중에서, 예, 삶 중에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새로운 학기를 2달만 미뤄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상대방에게 너가 내가 원하는 거 답 좀 맞춰 줘라고 강요할 수 없죠.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나를 배려해 줘. 나를 다 뭐 이해해 줘라고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없죠. 왜냐면 상대방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물론 인간관계가 형성되면은 그를 돌려 가지고 부탁할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달라고 나 이럴 수 있다고.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즉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일정 부분 조정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식으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맞춰야 돼요. 내가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뭘 조절해야 되냐에 있어서 첫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가짐을 잡아가야 되는 첫 번째는 우선은 환경에서의 나의 적응이나 나의 목표에 대한 성과가 저명하지 않을 때 이때 환경을 나에게 맞출 수 없으니 내가 환경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그 첫 번째는 나의 목표 설정을 다시 하는 겁니다. 연초에 혹은 신학기 시작 때 내가 세웠던 삶의 목표가 너무 높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난 당연히 그 목표치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과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에너지 고갈, 에너지 소진 이게 심해지면은 그러니까 그게 약한 경우에는 무기력이고 심한 경우에는 번아웃인 거거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실망을 해버립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좌절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축 처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뒤로 빠져버려요. 회피해버려요.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포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치를 최대한 낮춰야 돼요. 이거는 조금 낮추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낮춰야 돼요. 내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낮추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조금 낮추잖아요. 또 실망해요. 즉 이건 내가 해낼 수 있다. 이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100% 할 수 있다 싶을 정도로 최대한 낮춰야 돼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 이건 내가 약간의 그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환경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환경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내가 내 가닥이 있지. 그래도 내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나는 이 정도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의 기대가 있는데 부모님의 기대가 있는데 뭐 주변 하여튼 친구든 뭐 아내든 배우자든 자녀든 뭐 하여튼 내가 이때까지 해온 그게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그때는 완전히 뒤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무기력 상황에서는 나의 목표 설정은 이거는 내가 뭐 누워서 침 뱉기처럼 누워서 침 뱉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하여튼 식은 죽 먹기처럼 식은 죽 먹기처럼 그냥 쉽게 할 수 있다. 이거 완전 껌이다. 정도 수준까지 낮춰야 되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나 좌절감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세팅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력이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키워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레리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주식 투자랑 비슷한데라고 하셨던 거는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겠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꾸 실패를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욕심 부리다가 자꾸 실패하잖아요. 또 손해를 보잖아요. 빠지는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들어가야 될 타이밍도 놓치고요. 즉 내가 다소 손실을 느꼈다고 생각했을 때, 실망했다라고 느꼈을 때, 좌절했다고 느꼈을 때, 이때는 일단은 안전 모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컴퓨터와도 유사할 수 있겠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의 용량, 나를 컴퓨터라고 산정할 때 주변의 환경에서의 역할들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돌리는 게 되겠죠. 그러다가 너무 프로그램들을 세게 돌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CPU나 내가 가지고 있는 램의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버벅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무기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컴퓨터는 어떻게 돼요? 완전 셧다운 돼 버리면 이제 큰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안전 모드로 돌리죠. 컴퓨터에서 안전 모드로 넘어가는 경우도 물론 우린 실망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스스로를 우리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한 모드잖아요. 안전 모드라는 건. 그런 것처럼 내가 무기력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사인들이 왔을 때는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모드를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치를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청소년 같은 경우에 가장 학기 초에 힘들어하는 거는 인간관계예요. 친구 관계예요.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서 정말 막 모든 친구들하고 다 잘 지내고 싶은데, 그러면서 막 일을 막 확장을 해요. 친구들의 부탁도 다 들어줘요.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인정받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뭐 학생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막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친구들하고의 어떤 모임들, 뭐 학교에서의 뭐 어떤 동아리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을 막 문어발처럼 넓혀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꼬이죠. 왜냐면은 이 영역의 일들이 다 따로따로 존재하면 내가 한 개씩 해나가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친구들과의 뭔가 관계를 맺는데 얘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나는 이 두 사람이랑 다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같은 날 잡혀버려요. 그리고 역할에서의 갈등도 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난 친구들 앞에서 친구들 비위를 좀 맞추면서 잘해야 되는데, 내가 학생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은 나한테 친구들한테 약간 하기 싫은 소리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때 친구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바뀌어버리죠. 근데 내가 친구들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하면은 선생님한테 시선이 싸늘하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역할 갈등이 생기죠. 이걸 다 맞추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어느 한계를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영역에서의 만족감만 바라보고, 거기서 내가 포기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일정 부분 손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가 아쉽지만 내가 이거는 끊어내야 돼. 이건 내가 내 마음에서 욕심을 접어야 돼.로 가져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가 선택한 거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포기한 걸 바라봐요. 내가 이 친구한테 실망감을 또 줬네. 내가 선생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인정받지 못했네. 내가 부서 활동 중에서 이걸 더 잘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잘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걸 결국에는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이 부분을 내가 신경 쓸 수가 없었네. 라고 나에게 마이너스 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버리는 거죠. 나한테는 분명히 플러스가 있는데 나는 플러스만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플러스 2개가 있고 마이너스가 2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마이너스 2개에만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플러스 2개는 내가 바라보지 않아 버리고. 이게 심해지는 상황을 우리가 비관주의라고 얘기하죠. 시니시즘.
내 상황에 분명한 긍정이 있음에도 이 긍정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에만 내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포커싱이 가 있는 거예요.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내가 주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인식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객관성을 띠지 못해요. 나에게 두 개의 플러스가 있고 두 개의 마이너스가 있으면 나는 0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마이너스를 신경 쓰지 않잖아요. 네. 내 삶에서 이 마이너스가 실제 내 삶의 영역에서 피해를 준 정도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내 목표치의 마이너스라면 이거는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냥 그저 내가 기대치 했던 거에서의 마이너스인 거죠. 근데 나한테 플러스 2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내 삶에서 성취한 플러스이거든요. 그러면 신학기 시작해서 비교해 본다면 나한테는 플러스 2가 성취로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내 인생이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나는 더 만들어내지 못한 마이너스 2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본인을 제로에서 마이너스 2라고 인식해 버린다면은 이거는 인지 왜곡이죠. 이게 심해지면 망상이에요. 피해 망상이에요. 혹은 뭐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는 자학과 같은 개념으로 자괴감 같은 식의 뭐 자괴망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스스로에 대해서 마이너스라고 인식하는 비관주의적인 망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가져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는 틀 안에서만 나를 자꾸 바라보려고 할 때 내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설령 플러스 2라 하더라도 나는 플러스 4가 목표라고 생각하면서 플러스 4가 기준값이라고 착각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결국에는 뭐 내가 조금은 더 뒤로 빠져서 나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좀 수월하게 가능하겠지만 그거를 할 여력이 없다면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응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이게 내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친구에 대해서는 이 친구가 나를 다소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B라는 친구는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중립을 맞추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다를 수가 있고 부모님이 다를 수가 있고 학원에서의 상황이 다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내가 객관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 총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객관적인 시각을 맞춰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중에 몇 명 친구들에 대한 이 이야기만 들으려고요. 나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가져가려고 하니까 나한테는 마이너스밖에는 안 되는 거죠. 잠시만요. 저희 피디님 혹시 저한테 물 하나만 주실래요? 제가 목이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요즘 제가 목을 진짜 많이 쓰나 봐요. 실제로 목을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이기는 하죠. 그리고 제가 흥분하면 톤이 높아져요. 그리고 약간 제가 하이톤이라 요즘은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목을 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약간 발성 훈련 같은 걸 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것도 약간 역할 변화죠. 저도 지금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막 이렇게 확장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네요. 따지고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영역, 좀 전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그대로 그냥 저한테 적용이 가능할 거예요. 최근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특히 뭐 일정이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었거든요. 병원 이전도 마무리해야 되지만 뭐 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 활동도 해야 됐고 진료도 봐야 됐고 뭐 또 제가 유튜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비욘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비욘디는 그래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와요. 여러분들하고 그냥 이렇게 좀 와서
제가 다소 좀 못난 모습을 보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따뜻한 모임이 어딨어요. 정말 진심으로 정말 저한테는 정말 힐링이거든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어 뭐랄까요? 제 컨디션 관리도 필요하지만 이 콘텐츠를 제가 만들어야 되죠. 근데 욕심을 부렸어요 제가. 제가 이거 그냥 연기를 했어야 되는데 미뤘어야 되는데 요번에는 쪼끔 힘들 것 같더라고 제가 이렇게 쪼끔 양해를 구하고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좀 약간 미안한 것도 있고 저도 이제 좀 잘하고 싶은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 병원 이전을 하는 날에 유튜브 촬영을 잡은 거예요 제가. 그 병원 이사 끝나고. 근데 이사라는 게 뭐 제가 원하는 대로 금방 딱 그 시간에 끝나나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거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뭐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뭐 이것도 옮겨야 되고 저것도 옮겨야 되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처리해야 되고 뭐 중간에 뭐 인터넷 뭐 저희는 진료를 봐야 되니까 인터넷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 요즘은 전자차트 관련된 것도 시스템을 세팅하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도 뭔가 좀 딜레이가 되고 버벅거리게 되고 당연히 타임테이블을 맞추기가 힘들죠. 원래 계획은 이사를 좀 마무리해 놓고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유튜브 찍으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차분하게 준비할 시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냥 일단 해 놓은 거 덮어 놓고는 부랴부랴 가서는 이 유튜브를 찍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 컨디션도 말이 아니었겠죠. 예. 몸 상태도 그렇고 정신도 없고 예. 그리고 우리는 소위 말해서 그 모드 체인지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한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뭐랄까요? 역할에 따르는 모드라는 게 있죠. 하나의 설정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모드는 진료를 보는 모드일 겁니다. 정신과 진료를 보는 모드가 저의 가장 기본적인 모드일 거예요. 디폴트 모드겠죠? 이 모드에서 뭐 이 유튜브로 넘어가는 거는 비교적 수월해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 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제가 진료를 하는 거에서 얻은 혹은 진료를 하기 위해 얻은 정보나 경험, 지식 이런 걸 바탕으로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진료 모드에서 유튜브 모드로 넘어가는 건 비교적 수월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사 모드였잖아요. 이사 모드는 제 인생에서 잘 쓰지도 않는 모드이거니와 뭐 여러 가지 막 닥치는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저의 어떤 지식적인 경험이나 정신과적인 의사의 역할이랑은 전혀 다른 모드죠. 이 모드로 막 하루의 생활을 지속해 나가다가 갑자기 지금 유튜브 모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 반대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 뭐 날려 먹었어요 그냥. 제가 생각해도 야 정말 제가 유튜브를 하다가 제 머리를 계속 뺨을 때리면서 이거 어떡하면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요. 이분들한테 오신 분들한테. 지금은 제가 대본 없이 여러분들하고 막 얘기를 하죠.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뭐 100% 맞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거의 90% 이상은 그래도 비교적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영역들을 말로써 단어 사용으로 구현해 내고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유튜브 할 때는 단어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이 꼬이죠. 그러니까 버벅대고 말이 중단되고 했던 말 또 하고. 지금 생각해도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보다 여기 오신 나 촬영하러 오신 분들한테 실망을 줬을까 봐 저 스스로한테 실망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날 저희 아버지 생일이셨어요. 생신이신데 연락도 못 드렸어요 진짜. 충격에 빠져 있어서. 불효자가 따로 없죠. 그죠? 예. 하여튼 근데 근데 이제 다행히도 예.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좌절에만 포커싱을 두고 있다 그러면은
어 제가 앞으로 못 나가겠죠. 다른 일들은 못 하겠죠. 네. 에 그다음 날 또 바로 촬영이 있긴 했거든요. 촬영이 있긴 했는데 그때도 약간 초반에 좀 쩔긴 했네요. 근데 다행히 어떻게 수습을 좀 해서 이제 이 수습해 나가는 거죠. 수습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에 대한 경험에 있어서 당연히 제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잘하겠어요. 부정적인 경험도 있겠죠. 저 스스로 좀 좌절하는 경험도 있겠죠. 마음에 안 드는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욕심을 더 부렸다가는 실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어찌 됐건 제 유튜브를 말아먹었죠. 엄청나게 실망을 했죠. 예. 저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에요. 뭐 컨디션이든 뭐든 지식적인 거든. 그리고 그다음 날 낮에 이제 제가 동치미 촬영이 있었거든요. 동치미 촬영을 들어갔어요. 슛 들어갔어요. 근데 그 전날 제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제가 말을 정말 단어 사용도 못할 정도로 정말 뭐 제 스스로 이렇게 그 어떤 표현이 컨트롤 안 되는. 예. 그래서 촬영을 하는 중간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순간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뭔가 멘트를 쳐야 되는 영역에서 어 아 좀 욕심을 부리면서 제가 치고 나갔어요. 근데 당연히 거기서 또 쩔었어요. 물론 나중에 다 편집되겠죠 이거는. 아마 통째로 드러내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을 안 한 채로 약간 섣부르게 접근했다가 또 쩔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순간 더 놀란 거죠. 화들짝 놀랐어요 진짜. 어떡하지?' 근데 보통 동치미 촬영하면 한 4 시간 정도 촬영을 하거든요. 중간에 쉬는 시간 약간 있고 한 4 시간 좀 넘게 촬영을 하는데 초반에 제가 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저의 역할을 그냥 최소한으로 가져가자.' 최소한 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역할을 그냥 딱 기본적인 거랑 기본적인 그냥 리액션이랑 예 너무 지식적인 거를 과도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건 '오늘은 접자.' 안전 모드로 가져가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저의 목표치를 줄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촬영 중반까지는 제가 그냥 아주 기본적인 멘트만 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뭐 플러스 멘트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럼 당연히 제작진은 좀 아쉬워하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리액션 플러스 내가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제가 뭐 경험했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제작진 측에서는 좀 원하시거든요. 근 아무래도 방송이라는 게 풍성해지면 좋은 거니까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거의 못 했어요, 중반까지. 근데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 쪼끔씩 제가 다시금 안정감을 찾는 거죠. 즉 제가 거기서 만약에 '내가 이거 초반에 이걸 잘 못했네. 이거 빨리 만회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뭔가 제작진이 원하는 걸 맞춰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뭔가 쪼끔 더 욕심을 부렸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못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만약에 또 실패를 하면은 저는 완전 멘붕에 빠지겠죠. 그럼 그다음 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다음에 한 중반까지 그냥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아주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러고 나니까 제가 좀 안정감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촬영 들어간 분에서는 쪼끔 욕심을 냈는데 그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자신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쪼끔 더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촬영 마무리할 때는 '그래 비교적 오늘 나쁘지 않았다.' 수준까지는 끌어올렸어요. 이 정도면 성공이거든요. 이 정도면 물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못 미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지금 그때 당시에 컨디션상 할 수 있었던 역량에서 이 정도 했다 그러면 저한테는 플러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쪽으로 제가 포커싱을 가져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 번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내가 이만큼 목표치를 삼았는데 나 이거 이만큼 못했네로만 가져가면은 저는 그 다음에 촬영 못 들어갈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그만큼의 결과치를 더 못 만들어내니까 예. 당연히 저는 제 역할에 있어 가지고의 기회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호 모드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안전 모드라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심지어 책에서는 네. 목표치의 한 30%까지 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70%를 날리는 거거든요. 적어도 목표치의 30%는 내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촬영을 하면서 느낀 것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모습이 더 보기 좋고 신뢰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는 데니까요. 저도 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나약해요. 저도 부족한 모습이 많고요. 저도 뭐 저를 인정해 주실 때도 있지만 제가 실망을 줄 때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뭐 저희 가족들은 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거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역량 안에서 예, 조율해 나가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냥 한 발 한 발 앞으로만 나가면 예. 그러면은 남들처럼 단시간 내에 거창하고 대단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꾸준하게 앞으로만 나가면 언젠가는 그래도 내가 나 스스로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나 스스로의 성취를 바라봤을 때, 나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독이면서 인정하고, 예, 또, 그래. 뭐라 그럴까? 스스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그 인정이죠. 스스로에 대한 인정. 인정이 가장 적합하겠네요. 또 그걸 바탕으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 모드로라도 버텨낼 수만 있으면 그러면 기회는 언제든지 또 오기 마련이고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안 좋은 건 내가 더 무리를 하려다가 완전 기진맥진 쓰러져 버리는 거죠. 뒤로 빠져버리고 이런 것만 아니라면 그 상황에서는 내가 최대한 버티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 삶에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 봄철 감정 기복이나 우울이나 무기력에 대처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삶에서의 기본 자세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나의 삶의 위치를 잡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일상의 루틴이어서 이거를 참 잘 설명해 놓은 그 권장 도서가 할 일은 많지만 아직도 누워 있는 당신에게라는 아유 참 제가 부끄럽네요. 근데 참 저한테 그러니까 저도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썼던 불안과 관련된 책이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라는 그 책이 그 시점에 그 책을 쓸 시점에 저한테 정말 필요했던 책인 것 같아요. 자꾸 저는 그때 당시에는 새로운 역할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불안이 극도로 올라오는데 그 불안에 대한 걸 관리하지 못하면 내가 이 역할을 다 소화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게 제 첫 번째 책이고 그 책 덕분에 제가 그 시기를 잘 넘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책을 썼으니까 책 쓴 사람이 사실 불안에 막 휩싸여 가지고 막 이러고 헤매고 있으면은 누가 그 책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그 책에 있는 거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렇게 견뎠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역할에 대한 불안들은 좀 줄어들었는데 그 역할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제가 거기에 있어 가지고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예. 할 일은 많은데 진짜 제가 자꾸 거기에서 무기력에 빠지는 거죠. 제 일상의 리듬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나온 책이 이번 책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책이 저한테 너무 필요한 책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 책에 대한 내용대로 제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제 일상이 무너져 내린다면 예. 뭐 이거 책 쓴 저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를 하라고 사람들한테 이러고 있네. 이게 되면은 또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제 일상의 루틴을 잘 맞춰 나가려고 저 스스로에게 애를 써야만 해요. 그러면은 저는 또 저한테는 이 자꾸 그 무기력으로 빠지고 번아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 위기의 시기를 또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을 저 스스로에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그게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책을 사시는 분들에게 또 다른 '아 이 선생님도 항상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저렇게 넘겨내시는구나.'를 보여 드리면 하나의 역할 모델로서 또 다른 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이거 다음 책은 휴식으로 가져가고 싶네요. 근데 아마 저에게 휴식은 당분간은 충분한 휴식은 어렵지 않을까요? 아마 일탈이나 약간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삶에서의 소소한 일탈 뭐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여튼 여러분들 질문 주신 거 잠깐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셀리 님께서는 "선생님 저는 얼마 전에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며칠 전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생활하려 하는데 잘 안 되고 앞으로 치료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울하네요. 주변에 건강한 사람들이 부럽기만 하고 '왜 나만 암에 걸렸나.' 하는 억울한 생각만 듭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기분이 나아질까요?" 하셨는데 이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이 남과의 비교가 안 좋은 게 그거예요. 남과의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만큼의 남들이 가지고 있는 나는 이만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보여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이만큼에서 이게 내가 모자르다는 것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마이너스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난 이만큼의 플러스가 있는데. 제가 원래 주전공이 그러니까 세부 전공이 정신과에서의 세부 전공이 암 환자 정신 건강이죠. 정신 종양학이라고 하고 제가 지금 한국 정신 종양학 그 홍보 이사를 맡고 있는데 회장님께서 가끔 이거 홍보 좀 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홍보이사인데 홍보해야죠. 한국 정신 종양학입니다. 학회. 근데 음 저한테 암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제가 암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중 활동 예 뭐 대한암협회에서 하는 활동이든 또 다양한 암 경험자분들을 위한 활동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암을 겪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셀리 님만 암을 경험하시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일생 중에 암을 경험할 확률이 5년 전 통계가 38% 예요. 예. 지금은 그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거의 50%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저만 하더라도. 그럼 제가 암을 경험할 확률이 반반인 거예요. 그럼 우린 대다수의 사람들이 암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암을 경험하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그것도 아주 직계 가족들이 암을 경험하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100%라고 봐야 해요. 그러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나 다 암을 경험하고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빨리 암을 검진받고 예 있는 암이 있다면 빨리 발견해서 예 내가 조기에 잘 치료하고 회복하고 나의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다음에 건강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설령 암이 재발했다 하더라도 암 재발을 빨리 확인해서 또 치료하는 거죠. 또 새로운 암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그걸 빨리 확인해서 치료받는 거예요. 근데 셀리님께서는 암 진단 맞고 수술 받고 회복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의 내가 암의 과정은 예. 비교적 내가 암을 빨리 확인해서 치료받는 과정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설령 암이 왔지만 나는 지금 암을 잘 관리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건 내 삶에서 플러스예요. 그럼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예. 그 상황에서 암을 가지지 않은 암을 아직이에요, 아직. 아직 암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는 그거는 스스로에게 괴로움만 가져오죠. 실제로 그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뚜루 60일간의 기적인가? 뭐 약간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김준혁 씨라고 아마 제가 성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만 되게 희귀암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분은 암이 몸에서 계속 생기는 암이에요. 치료해도 또 생기고 치료해도 또 생기는 암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수술을 해줘야 되고 끊임없이 항암 치료를 해줘야 되는 그런 희귀암이신데 이분이 뚜르 드 프랑스라는 자전거 대회가 있거든요. 되게 긴 여정에 몇 박 며칠을 쭉 자전거를 타야 되는 거기에 이제 참가하는 목표를 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도와주면서 이 청년 암 환자분이 완주를 하는 뚜르 드 프랑스라는 자전거 대회를 완주를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암을 가지고 있는 저도 이렇게 행복한데 암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분은 본인 삶에서 플러스에 집중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오히려 암이 없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에만 자꾸 집중을 하시는 분들, 인생의 성취의 마이너스에만 집중을 하시게 되면은 암을 가지고 있더라도 플러스의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행복한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태호건님께서는 호르몬 불균형 이후로 계절성 우울증과 관련성이 있나요?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연관이 있을 수 있으시고 특히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계절의 변화는 있어요. 마지막 질문만 보고 마무리할까요? 카이에스님 거 잠깐 올려주시겠어요, 피디님? 네. 카이에스님께서는 방송이나 유튜브 알고리즘, 돈, 성공, 빠르게 달라지는 세상, 성공한 사람들, 이거 SNS에 엄청 많이 올라오는 이야기들이죠, 그죠? 저와 너무 다른 세상, 뭐 어떤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예, 소외감, 불안감이 쏟아진다고 하셨는데 이때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어요.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암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걸 자꾸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SNS가 우리 삶에 정말 안 좋은 거는 내 삶의 플러스가 아니라 남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마이너스를 가져가는 거에 우리의 삶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남의 삶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건 자녀 양육도 똑같아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청소년기 시절이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가 자녀의 인생을 자녀의 의지로 살아가는 거를 배워나가는 게 사춘기 시절은 제일 중요해요. 성인기까지도. 근데 그 상황에서 자녀가 내 삶이 아니라 부모님 삶이라고 느껴진다면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껴버린다 그러면은 이 청소년은 삶의 갈등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사공이 2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공이 많아지면 배는 산으로 가요. 어릴 때야 부모님이 주된 사공이었겠죠. 근데 청소년 시기가 되면 당연히 이 사공의 키는 자기 자신에게로 와야 돼요. 부모님이 아니라. 근데 그걸 부모님이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공의 키를. 근데 자녀는 내 삶이니까 그 사공의 키를 내가 또 가져가려고 그러죠. 그럼 지금 키가 2개가 돼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산으로 가요, 배는. 거기서
자녀가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어떤 객관적인 방향에 대한 주체성을 포기하고 부모님한테만 맞춰가지고 성인까지 끌고 간다. 그럼 성공할지 몰라요. 대치 키즈라는 애들이 대부분 그런 애들이에요. 대치 키드들 중에서 잘 된 친구들은 대부분 그런 친구들이에요. 본인의 삶의 그 키를 주체성을 다 부모님이나 학원 선생님한테 맡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쫓아가니까 성인기 될 때까지 성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극심한 방황으로 빠질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왜냐면 다시 키를 내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춘기 시절 때 해야 되는데 이걸 성인기 이후에 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방황이 눈앞에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치동 키즈가 안 좋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거 죄송하지만이라 붙여야 되는 것 자체가 참 세상의 아이러니긴 합니다만. 어린 시절에는 일정 부분 부모가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세게 끌고 가면 나중에 자식이 자녀의 주체성을 가져갈 때 심한 갈등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는 것도 적당히 끌고 가셔야 돼요, 부모님들. 예. 여튼 근데 그거를 성인이 된 이후에 부모님의 어떤 그런 환경들을 마주하는 게 이 SNS인 거예요. 그래서 SNS를 보시더라도 그걸 통해서 나한테 계속 마이너스에 대한 것만 바라보게 된다 하면은 그거는 접으셔야 돼요. 오히려 내 삶의 플러스로만 가져가셔야 되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삶의 소소한 것들을 그냥 SNS에 올리는 데만 집중하세요. 그럼 거기에 좋아요가 붙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족감을 오히려 얻으시는 쪽으로 가져가셔야지 거기서 남들이 뜨는 거에 대한 거에서 내 삶의 마이너스로 가져가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내 삶의 플러스를 SNS에 올리고 그게 소소한 거라 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면 SNS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시 지금 한 3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PD님도 쉬셔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매번 시간을 늦게까지 해서. 네.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목 상태가 안 좋네요. 다음번엔 제가 목 상태의 컨디션을 좀 좋게 해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들 통해서 힐링 해나가는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